네, 오늘 장 탑10은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탑10 첫 출연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옷 색깔도 좀 비슷하게 맞췄는데 예, 오늘 또 좋은 포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안 볼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 1등, SK하이닉스 3등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 그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높아졌어요.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가 8.4조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거다. 근데 웬걸 뚜껑 열어보니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야, 15배가 뛰었다. 이게 다 메모리 반도체 단에서 좀 이끌어준 실적이고요. 뭐 LG전자도 함께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이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메모리 업황 반등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말 12월까지 쭉 반도체 메모리 쪽은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의 실적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사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반등은 이미 이제 작년 한 10월 달부터 일단 좀 나왔다라고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올라왔고요. 그때 당시에 낸드 고정가 그리고 디램 고정가 등이 이제 올라왔었죠. 그리고 올해 오히려 약간 좀 플랫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가격들 자체가 올라왔다는 이야기 자체가 업황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안 좋았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까지는 조금 더 조금 더 위로 이제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이라는 기대감이 실적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주가에도 그 기대감들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로지 기존에 있었던 디램, 낸드와 같은 이 기존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들 개선, 업황 개선들로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엔비디아 쪽이 만약 납품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었을 경우 실적에 대한 개선폭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좋아질 여지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삼성전자 지금 뭐 메모리 다 좋아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주가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HBM이잖아요. 네네. 납품 가능 시기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오늘자 나왔던 기사들을 본다면 퀄테스트가 8월에는 이제 좀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좀 냉정하게 삼성전자라는 타이틀을 좀 떼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퀄테스트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항상 퀄테스트만 받고 있거든요. 사실 통과가 안 됩니다. 사실 통과가 됐던 기업들은 퀄테스트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한 빈도가 상당히 좀 적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한 퀄테스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일반적인 기업 경우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이름값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지금 현재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얘기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GPU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GPU들에 대한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필요한 HBM 탑재량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HBM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일종의 디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디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이닉스 독점 체계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HBM들에 대한 양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GPU에 대한 양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는 이 HBM 납품량들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생산 캐파가 조금 더 많이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받아줘야지만 결국은 이제 HBM 물량을 수급하기도 좀 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존의 하이닉스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납품처를 가지고 있다 보면 납품 가격들을 받을 때 있어서 좀 하이닉스에 좀 휘둘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쟁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 납품 가격을 조금 더 싸게 해달라. 이런 협상들도 좀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언급을 하면서 아직까지 퀄테스트가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위대한 기업이다.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면서 삼성전자로부터의 납품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표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 삼성전자의 이 HBM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들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본 게 납품 시기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퀄 테스트가 8월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들은 아직까지 전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안 왔어요, 아직? 그렇죠. 지금 현재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을 비교해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은 HBM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혀 없었다. 낮다, 너무 낮다. 네, 전혀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납품 뭐 8월 달에 퀄 테스트 통과하고 그 이후에 납품까지 좀 가시화가 더 드러난다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면 삼성전자가 10만 원도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 이상도 사실상 가능할 것 같고요. 어디까지 개인적으로. 보세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PL, PBR 밸류들을 놓고 따졌을 때는 거의 지금 여기에서 1.5배 이상은 가도 크게 비싸다는 생각들은 들지는 않습니다. HBM이란 것들이 잘 들어오기만 한다면. 와, HBM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삼성전자 주가에 녹아들지 않았다. 그럼 SK 하이닉스에는 좀 위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상태라고 하면 SK 하이닉스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던 물량들만큼 삼성전자가 뺏어가는 구조가 된다면 네. 그렇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GPU 시장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HBM이 모자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물량들이 감소가 날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일시적으로 삼성전자가 만약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의 우려들은 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일정 부분 조정세들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 엔비디아 향 납품 물량들이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의 흐름들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과 그래서 SK 하이닉스 혼자 주도하던 반도체의 업황이 거기에 삼성전자가 애드가 되는 개념들로 생각하는 게 전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네. 이 너무 이제 생산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느낌으로 삼성전자가 HBM의 시장에 올라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조언 들어봤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그 안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SK 하이닉스도 이제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하는데 같이 메모리 반도체 잘 나올 거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었고요. 네. 그보다 이제 좀 한 단계 레벨이 조금 더 높다라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들 역시도 이제 좋아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HBM이라는 하나의 모멘텀들이 이제 작용을 할 거라면 더 높아질 겁니다. 사실 이 HBM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몇 기가바이트, 몇 메가바이트라고 하는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양들을 좀 차지하고 있냐 살펴보면은 한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5배에서 6배가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 바이트 기준에서는 한 1%에 불과했지만 전체 매출 비중으로 가면 5에서 6%가 차지했던 거고 올해가 되면 그것들이 20%까지 전망을 하는 구간들이 있고 더 이제 내년에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HBM에 대한 지금 좋아지고 작년에 5% 정도에 불과했던 매출 비중에서 지금 조금 더 증가했는 수익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성장폭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들도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그 전공정 장비 본격적으로 더 출하된다고 하는데 출하량이 늘고 그렇게 된다면 전공정 장비주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어제부터 슬슬 좀 움직이는 것 같던데 그쪽 섹터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유망한 종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부품주들보다는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걸 팔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들에 대한 자금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패턴들을 좀 살펴보면은 동시다발적인 상승들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면 방산, 은행, 뭐 조선,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몇몇 업종들을 정해놓고 하나 돌고 나면 하나 돌고 하나 돌고 나면 하나 도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업황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씩 도느냐라는 관점들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들 자체가 하나씩밖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 자금들이 한쪽으로 몰렸다 보면 또 다른 쪽 빠지면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파킹이 좀 돼 있는 좀 약간 중장기성 투자성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은 이런 중소형주들보다는 소부장 얘기들보다는 대형주 쪽에 파킹이 이제 될 가능성들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부장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그 흐름들을 잘 타는 매매들 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조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끌고 가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흐름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 섹터에서 좀 끌고 가는 것들이 저는 조금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이었던 게 지금 출연자 분들 중에 처음으로 소부장 말고 대형주만 보자 좀 이런 의견 주셨어요. 소부장들을 뭐 나빠서 얘네들이 안 좋을 그쵸. 거예요. 이런 수급 개념들이라기보다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조금 더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것들이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투톱을 보는 게 맞겠다. 네. 편안한 매매다라고 하셨고요. 거의 뭐 대형주급으로 주목도가 높은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한미반도체는 어제 떨어지길래 너무 걱정했는데 어제가 매수 기회였나 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주이긴 예. 한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엔 엔비디아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의 수직 관계가 있고 그 SK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가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결국 이제 TC 본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TC 본더라는 장비들이 지금 HBM의 핵심 기술로 일단 지금 꼽히고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는 사실상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좀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술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 TC 본더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좀 더 매매하는 것도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 역시도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고점도 뚫는 거 가능할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주들 대부분들은 네. 이제 다 정고점은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 포텐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도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이제 한미반도체 조정받을 때 이수페타시스 지지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되게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거든요. 오픈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가 올라가고 어떤 데가 누려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업종 내에서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쪽이 처지는 쪽이 있을 거고요. 그럼 한쪽이 처지는 쪽을 올라간 쪽을 팔아서 이쪽을 사는 이런 식의 매매들을 가져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기타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이제 전부 다 반도체주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접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도 호실적을 공개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3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된다. 지금 보니까 거래량이 디스플레이 쪽에 또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고 주가도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전자, 그러니까 LG 그룹주에 대한 접근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LG전자는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산업이라는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LG전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가전이라는 제품들이 경기가 좋다고 잘 팔리느냐, 그리고 경기가 나쁘다고 안 팔리느냐 이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이 가격들 자체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매출이랑 이익 성장률은 조금씩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뭔가 앞으로의 성장성들 포텐셜들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물음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내려오면은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위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가전 쪽이 좀 치우쳐 있는 산업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LG전자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전략들은 주가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역사적 차트를 한번 좀 켜보신다라고 하면 항상 그 하단부로 설정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 내에서 이제 좀 매매를 하는 것들이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조금씩 덜어내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는 게 맞겠다. LG 이노텍도 그런 같은 결로 생각하고 계세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라는 하나의 이제 파트너사로서의 그렇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애플에서의 수익이 어떻게 좀 나오느냐 이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LG 전자랑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에서의 제품들 그리고 거기서 판매량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그룹 쪽까지 반도체 전반적으로 말씀 들어봤고요. 자, 다음 밸류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밸류업 너무 흐름이 강하고 삼성물산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KB금융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중이고 이게 아무래도 그 뭐 금투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는데 밸류업 정책 세부안 발표하면서 금투세도 뭐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네. 입장 좀 재확인했고 주주환원 정책 크게 내놓는 기업들에 한해서 세제 혜택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반기는 좀 더 강해진다던데 그런 종목들 봐도 돼요? 밸류업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다. 언제까지요? 일단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한이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밸류업주라는 것들이 이제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 정책들을 이제 조금 더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입김이 좀 닿을 수밖에 없는 특히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정책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페널티도 좀 강하게 받는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대응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 대한 기조는 좀 내놓는 정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를 이제 좀 올린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그대로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같은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계속 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정책 초반에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내놓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계속해서 테마성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단 업종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때는 좀 은행 업종들이나 이제 뭐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좀 포커싱을 좀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주사까지도 거의 좀 포함은 되는데 지주사들 같은 개인적으로는 이 밸류업수에 대한 영향도를 좀 적게 받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지주사라는 것들이 자회사들에 내는 실적들을 가지고 지금 이익들이 계산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자체적으로 다 안에서 다 평가를 따로 개별 종목들 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사라는 것들이 자회사들에 대한 밸류 때문에 좀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받고는 있지만 20년, 30년 내내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결국 이제 돈 버는, 그러니까 재주를 넘는 곰은 따로 있다라는 개념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숫자가 지금 찍히고 있는, 소위 한 실적들이 찍히고 있는 자동차나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좀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좀 우려도 이제 좀 부연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좀 뒤집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 생각을 하면은 그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최근 들어 수익률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높여가는, 그러니까 이 레벨단들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주들 그리고 뭐 당연히 요즘 최근에 이제 실적 잘 나오고 있다는 자동차주들 이런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서 네. 정책에 대한 수혜를 같이 좀 누려볼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지주사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주사보단 은행과 자동차가 조금 더 밸류업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보셨고 은행주 같은 경우 1등이 지금 KB금융입니다. 올해 50% 넘게 상승률 기록 중인데 외국인이 그렇게 몇 달 동안 매집하는 걸 보고도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손이 잘 안 가는 종목이에요. 네. 지금도 따라타도 괜찮은 자리예요. 이 은행주, KB금융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은행주에 대한 차트를 한 10년치를 딱 늘려보시면은요, 10년 동안 박스였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일단 좀 넘어서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은행이라는 것들이 아까 제가 LG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이 경기가 좋다고 잘 나가고 경기가 나쁘다고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오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했던 게 은행주였었는데 그러고 있는 기간들 동안에 우리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금액들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익에 대한 그 쌓아놓은 이익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건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이런 업종들이 있을 경우는 뭔가 하나 모멘텀들이 좀 제공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그 모멘텀들을 이번에 밸류업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적용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좀 눌려왔었던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10년간은 이어져 왔던 포텐셜들이 지금 조금 터지는 국면들로 좀 해석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투자자분들께서 10년 동안 횡보하는 거 보다 보니 학습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좀 포텐 터질 수 있다. 네,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